롯데호텔 서울의 크리스탈 볼룸은 추억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의 광택제 냄새, 육중한 벨벳 커튼 속의 숨은 먼지 냄새, 그리고 이제는 단종된 희미한 향수 냄새까지. 저는 남편과 이곳에서 은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는 풋풋한 대학생이었죠. 초롱초롱한 눈으로 축사를 읊던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해서 저는 눈물을 숨기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연회장에 서 있지만 공기는 사뭇 다릅니다. 타인의 성공이 내뿜는 뻔뻔함과 제가 바닥까지 긁어모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50살. 제 아들이 50살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선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훤칠한 아들을 보며 수많은 과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자 다리를 붙잡고 첫걸음을 떼던 모습, 무릎이 깨져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던 모습, 그리고 졸업식 날, 제가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드리겠다던 약속. 약속이라 손바닥 위의 눈처럼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었죠. 53명을 위한 이 연회 비용을 치르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 연금에서 떼어 모아둔 모든 것을 인출했습니다.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은행의 젊은 여직원이 놀란 눈으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에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잔치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라는 것을요. 그 아이에게가 아닌 저 자신과 제 아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공개적인 제스처는 아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 없고 그 가치를 몰라볼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30년 전 전당포를 나설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와 금목걸이를 넘겼습니다. 제게 남은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죠. 지훈이의 첫 사업, 그 아이가 스타트업이라 부르던 프로젝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돈은 날아갔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더 꽉 안아주며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겨냈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말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엌에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 전매 특허인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고 가장 좋은 그릇에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급 양주를 따라주었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만족한 뒤에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 부엌에서 조용히 남은 음식을 먹었죠. 저는 아들 인생의 배경이었습니다. 믿음직하고 거절할 줄 모르며 늘 그 자리에 있는 배경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 역할이자 어머니로서의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 맞이하려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유진이가 중간에서 그들을 가로챘습니다. 짙은 와인색의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나비처럼 이 무리에서 저 무리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매너만큼이나 크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저녁의 주인이었고 저는 후원자였습니다. 지갑이 마침 필요했던 늙은 어머니, 익숙한 통증이 갈비뼈 아래를 쿡 찔렀습니다. 지훈이가 5분 정도 들러서 자기 얘기가 아닌 장모님, 최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던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제주도로 여행 가신대요. 유진이가 최신 스마트폰도 사드렸어요.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참 착한 딸이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나는 마지막으로 내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본 게 언제였니? 시계만 쳐다보지 않고
내 옆에 10분 이상 앉아 있었던 게 언제였니? 하지만 오늘만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게 다를 거라고. 오늘 그는 이 연회장, 이 중요한 손님들, 그리고 제가 직접 주방장과 상의한 사내진미가 가득한 이 식탁을 보고 제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거라고요. 공식적인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사, 건배제에 가식적인 미소들. 저는 중앙에서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와 유진이는 빛이 났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진이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모습은 전혀 달랐죠. 값비싼 머리 손질과 진주 목걸이를 한 곱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처럼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지훈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스피커로 증폭된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 험난한 길에서 항상 제 곁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 저는 기대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 유진이에게 크나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게 유진이를 선물해 주신 분, 저의 소중한 장모님 최 여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회장으로 거대한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자동차 로고가 밝힌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가장 환한 미소로 번졌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장모님께서 별장 가실 때마다 기차 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헉들이 마셨습니다. 손님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제 돈으로 고용한 사진작가가 제 아들의 장모 얼굴에 흐르는 행복에 눈물을 포착하며 셔터를 눌러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그는 그녀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잠시 제게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고 단지 시작된 의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물론 제 어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듯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리 좀 나오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그에게 걸어가는 동안 53쌍의 눈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싸구려 반짝이는 포장지로 싼 작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 흰색 받침대 위에 얇은 목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색깔은 촌스럽고 요란했으며 감촉은 뻣뻣한 합성 섬유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저를 낙인처럼 태워버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는 그가 연회장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름이나 가리실 만한 걸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곱게 늙어야죠. 연회장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자신 없었지만 더 대담한 누군가가 이어받으면서 억눌리고 굴욕적인 웃음의 파도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제 귀와 목,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염산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박수 소리, 음악 소리, 목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귀청이 터질 듯한 백색 소음으로 합쳐졌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고 날카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을, 그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상자 속의 값싼 스카프를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모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 인생, 제 희생, 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를, 친정어머니의 유품, 주말의 점심 식사, 제 연금. 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였습니다. 이 스카프에 주름이나 가리시라고라는 이 한마디에 그는 저를 단지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평가했고 제 값은 이 흉측한 합성섬유 조각의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바친 제 평생이 이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귀청이 터질 듯한 균열음과 함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습니다. 끓는 주전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와 같죠.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차갑고 꿰뚫는 듯하며 수정처럼 맑은 절대적인 명료함의 냉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희망, 변명, 모성애로 제가 직접 짰던 장막이 갑자기 걷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불타는 눈을 가진 소년, 산이라도 옮기겠다고 약속했던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비웃으며 제 평생을 값싼 스카프 하나로 평가한 이 잔인한 낯선 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끔찍한 진실은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평생 저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이해심 많은 어머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저는 그 역할에 너무 동화되어 그 역할이 끝나고 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서 그 의상을 벗겨냈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정숙은 제 무너진 삶의 무대 위에 서서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이상하고 거의 무섭기까지 한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긴 병을 앓고 난 후 마침내 열이 내리고 약함과 수정처럼 맑은 생각만 남은 것처럼요. 저는 마치 보물인 양 스카프가 담긴 상자를 가까운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도 대지 않은 샴페인 잔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호기심과 어색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에게 무언가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 그들의 속삭임과 시선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자동차 소음처럼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겠지만 출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빈석으로 바로 그 축제의 주인공들이 빛나고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의 부드러운 카펫을 밟을 때마다 제 안의 존재조차 몰랐던 굳건한 심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무게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바로 그 식탁. 제 마지막 연금, 제 마지막 굴욕으로 값을 치른 연회. 올리브와 레몬으로 장식된 대게찜, 전복과 잣으로 속을 채운 신선로, 그리고 넘칠 듯 가득 찬 크리스탈 잔들.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는 연극을 위한 아름답고 값비싼 장식이었고 제게는 광대의 역할이 주어졌죠. 이 식탁은 제가 준 모든 것과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내의 기념비였고 저는 이 기념비를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비어있는 최 여사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새로 받은 차를 구경하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무거운 식탁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원단은 두껍고 비싸고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밑으로 호텔의 문양이 수놓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제 식탁, 제 음식, 제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굴욕을 말없이 삼키고 미소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장미, 광택제, 그리고 비싼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여자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힘처럼 한 번의 움직임으로 과거와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실을 끊어버리는 사람처럼 가장 조용한 음악 소리마저 잠재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크리스탈의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 무거운 은식기들이 내는 굉음.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둔탁하고 축축하게 떨어지는 소리. 대게찜은 마치 격침당한 잠수함처럼 접시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꽃병들은 엎어져 물을 쏟고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소스, 샐러드, 뜨거운 요리, 모든 것이 바닥에서 흉측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불협화음이 연회장의 장엄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잠시 동안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53명의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아수라장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만족스럽고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야만적이고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이나 놀람 때문에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빼앗긴 맹수처럼 분노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걸어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번의 큰 걸음으로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돌진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차갑고 평온한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잡으려는 듯 혹은 때리려는 듯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몸은 어색한 자세로 굳었습니다. 얼굴의 분노는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그 다음에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 어딘가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가온 정적 속에서는 연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틈에 강태준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4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제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거의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성이나 고결함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 혼란스럽고 굴욕적인 장면 속에서 그는 다른 더 고귀한 시대의 기념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놀라움이나 충격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깨진 접시들, 바닥에 흘러내린 와인, 제 굳은 얼굴, 그리고 저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채 멈춰선 제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눈에서 저는 비난이 아닌 차갑고 깊은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분노는 스위치를 내리듯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의 우두머리 앞에 선 하찮은 포식자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정돈하려 애썼고 양복 재킷을 여몄습니다. 마치 그 몇 번의 동작으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듯이요. 강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고 거의 아첨하는 듯 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소라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뭉개진 타르트에 미끄러질 뻔하며 강 회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손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마치 파괴의 현장을 가리려는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는 제가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만 은밀한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준비하시느라 너무 무리하셨나 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신경쇠약 같은 겁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이고 서투르게 자신의 인생이 걸린 거래를 구하고 있다고 믿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그의 세계에서 평판은 올바른 말로 고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강태준 회장님을 자기와 같은 가족 문제는 목표를 향한 길에 성가신 방해물일 뿐인 냉소적인 사업가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지훈이가 강 회장님 앞에서 변명하는 동안 유진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영리하고 섬세했습니다. 남편이 주요 인물을 상대하는 동안 자신의 임무는 목격자들을 무력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끄러지듯 걸으며 가장 지위가 높은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귀에 몸을 기울이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저는 그들이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독화살처럼 날아오는 말의 파편들이 제게 닿았습니다. 노환이라서요. 이해하시죠?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세요. 사건들을 혼동하시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후에 아직도 회복을 못 하셨어요. 그녀는 전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아들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의 축제를 망치는 정신 나간 히스테릭한 늙은이에 대한 전설을. 그녀는 저를 희생자에서 가해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기꺼이 믿습니다. 늙은 여성의 광기를 믿는 것이 아들의 끔찍한 잔인함을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안절부절못하며 땀 흘리는 지훈이와 연회장을 누비는 계산적인 유진이를 보며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을 연구하는 병리학자의 차갑고 초연한 호기심만 느꼈을 뿐입니다. 그들 둘 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 회장님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 본질보다 외양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처럼 약점을 경멸하고 성공의 화려한 포장지만을 중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님이 낡은 스웨터를 입고 저희 시골집 부엌에 앉아 제 남편과 은빛 시대의 시에 대해 목이 쉬도록 논쟁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맹장염에 걸렸을 때 남편이 출장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달려와 저를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가 외과과장과 직접 이야기해 준 사람이 바로 강 회장님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지훈이가 중요한 사람들의 조문을 받느라 바빴을 때 강 회장님은 그저 제 옆에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어깨는 제 슬픔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훈이와 유진이는 그를 강태준 회장, 강태준 재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친구 강태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대한 돈과 인맥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나 필사적으로 노력한 나머지 그 연결이 실제로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 완전히 놓쳤습니다. 지훈이에게도 그의 프로젝트와 야망에도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제 남편에 대한 기억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단순한 인간적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샀거나 위조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낳고 쓸모없어진 자산,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세계와 그들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두서없는 독백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강 회장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는 지훈이에게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비열함을 쏟아낼 기회를 주었고 그런 다음 자신의 말없는 판결을 내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공황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 문제와 어색한 순간에 대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을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지훈이의 말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부동의 인물을 희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연회장의 침묵은 짙고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판결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지만 아무런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차가운 공허함뿐이었고 저는 연극의 관객처럼 초연하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훈이에게 한마디 말도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지훈이가 가구이거나 성가신 장애물인 양글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시야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은 어떤 질책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제가 만든 아수라장을 똑바로 가로질러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반짝이도록 닦인 비싼 구두는 크리스탈 조각과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카펫 위를 밟았습니다. 그는 무릉덩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엎어진 꽃병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쓰러진 댁의 찜을 넘어섰는데 그 유리알 같은 눈은 원망스럽게 천장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이 혼돈을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은 느리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손님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유진이가 퍼뜨리던 속삭임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의 속을 걸어가는 이 남자를 보았고 변덕스러운 늙은이에 대한 그들의 거만한 동정심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싹트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가족 싸움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저녁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아주 가까이 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가의 모든 주름, 오랜 세월과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우리의 40년 역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한 기쁨, 함께한 상실,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이해,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제 남편에 대한, 그리고 이 저녁과 이 가족이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게 제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돕는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자로서의 연대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녁 내내 처음으로 제 안의 얼음 갑옷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 같은 내면의 힘이 있어서 마치 공간 전체를 채우고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장식까지 진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나의 소중한 사람.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부름은 제 아들이 짓거린 모든 것에 대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남편은 그가 신처럼 아끼던 여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그 말의 무게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굴욕의 53명의 증인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납하지 않겠소. 그가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나갑시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강 회장님, 잠시만요. 오해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하지만 강 회장님은 그의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단순하지만 그 공개성 때문에 파괴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남은 손으로 그는 자신의 무거운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의 단추를 풀고 그것을 벗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원단은 따뜻했고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와 오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자신감, 보호, 존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코트는 제 소박한 드레스를 덮어주었고 그제야 저는 드레스에 소스 방울이 몇 개 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속삭임으로부터, 순식간에 변하는 그들의 의견으로부터 가려주었습니다. 이 제스처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제 아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귀한 캐시미어와 아직도 상자에 담겨 있는 저 요란하고 값싼 스카프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명백해서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참을 필요는 없소. 그는 이제 더 조용히 저에게만 들리게 말하고는 저를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었고 마치 모세 앞에 홍해처럼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우리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서둘러 상황을 재평가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공들여 만든 저의 정신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로 제 아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식탁보처럼 하얗게 질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달은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이 모든 감염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의 모든 측근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방금 짓밟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녀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자신의 승리에 폐허한 가운데 홀로 남겨두고서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복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의 권력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린 판사는 오순잔치의 주인공이자 주최자인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최종적이었고 항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롯데호텔의 회전문을 나와 차가운 10월의 밤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연회장의 답답하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시의 소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몇 블록 떨어진 곳의 사이렌 소리는 깨진 접시 위로 드리워졌던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끝에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코트는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에고치처럼 저를 감싸
추위보다는 세상 그 자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입구에는 그의 길고 위험 있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뒷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가 타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도 옆에 앉았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달렸습니다. 상점의 쇼윈도, 광고의 밝은 불빛들, 공원의 어두운 나무 실루엣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내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메마르고 황량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캐시미어 원단 위 무릎에 놓인 제 손을 보며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과의 사소한 다툼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곱씹으며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찾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습관적인 반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았습니다. 괜찮소? 마침내 강 회장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평탄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고 무섭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있는 저의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현관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턱에서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정숙 씨, 언제든지 전화하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저를 그곳에 혼자 두지 않으셔서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작별 인사로 제 손을 더 굳게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들어가 문을 2번 잠갔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말린 약초 냄새, 그리고 어제 다가올 레스토랑의 향연에 대한 반항심처럼 구웠던 사과파이 냄새, 복도에서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것 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음직한 친구와 함께 남겨두었군요. 저는 남은 밤과 다음 날인 일요일 내내 이상한 무감각 상태로 보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유진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일어난 일을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자신들의 평판을 구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멍난 체면을 꿰매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존재했습니다. 차를 끓이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란 잎사귀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시간 없는 곳, 과거의 삶과 시작되어야 할 삶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차가운 가랑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비는 창턱을 두드리며 도시의 먼지와 어제의 잔해를 씻어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수백 번의 다른 월요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도심의 반짝이는 사무실 건물에서 제 아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그 장면을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는 완벽하게 정돈된 거대한 짙은색 나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면도를 했으며 새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 회장님은 사업가이니 화가 풀릴 것이고 몇 통의 적절한 전화와
아마도 비싼 선물이 오해를 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이메일을 열고 새로운 업무 주간을 시작할 준비를 하다가 그것을 봅니다. 강 회장님의 비서에게서 온 이메일. 제목은 의향서 파기에 관한 건. 그의 심장이 멎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엽니다. 내용은 짧고 건조하며 치명적으로 공식적입니다. 몇 개의 표준적인 문구 뒤에 판결이 나옵니다. 기업 윤리 및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주강성 파트너스는 더 이상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종료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업 윤리 및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표현인가.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이것은 기업법의 얼음장 같은 손으로 날린 공개적인 뺨따기입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공들여온 거래, 그를 진정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줄 거래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문장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유진이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잡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공황은 구명보트가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 위의 사람들처럼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일어난 일의 진정한 대가를. 문제는 망쳐진 오순잔치도 모욕당한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래서는 안 될 단 한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하고 노골적인 영혼, 자신들의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를 드러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화려하게 최 여사에게 선물했던 그녀가 아마 아직도 훈장처럼 핸드백에 넣고 다닐 그 새 차의 열쇠. 그 차는 갑자기 그들의 성공의 상징이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탐욕, 근시안,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어리석음의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기념비로 변했습니다. 저녁 8시경 제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크고 필사적으로 즉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현관 렌즈를 들여다보기도 전에요. 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잠시 멈추고 문 밖에서 거칠고 가쁜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규칙적으로 위쪽 열쇠를 돌리고 아래쪽 열쇠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고리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처럼 안으로 들이닥치며 비와 공포의 냄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깨로 저를 밀치며 복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비싼 머리 손질은 습기 때문에 헝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작은 현관 한가운데 멈춰 서서 마치 범죄 현장인 양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 직전처럼 높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냐고요? 우린 웃음거리가 됐어요. 온 동네가 이제 이 얘기뿐이에요. 제 친구들이요. 동정하는 척 전화하는데 저는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시기는 하세요? 그녀는 제 소박한 벽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편두통이 오는 듯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장광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사회적 재앙, 외부적인 효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을 들어오라고 초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자신들의 슬픔의 주인이었고
불청객이었습니다. 저는 옷걸이에서 낡았지만 아끼는 양모 카디건을 벗어 어깨에 걸치며 그들에게서 풍기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 사이 지훈이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책장에서 창문으로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비싼 코트는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제 낡은 마룻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저는 다른 것, 동물의 공포를 보았습니다. 상실에 대한 공포, 거래, 그가 외쳤고 그 단어는 던져진 돌처럼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거래. 강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계약을 파기했어. 모든 게 끝났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저는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과 목에 솟아오른 핏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그가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30년의 노력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모든 인맥, 잠 못 이룬 모든 밤, 이 모든 걸 당신이 망쳤어. 단 1분 만에 당신의 그 바보 같은 변덕 하나로. 도대체 뭘 위해서? 성깔 좀 부려보려고? 관심이 부족했어. 엄마? 그는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와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잖아. 그가 제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돈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해주는 이 모든 것 후에 당신은 내게 이걸로 갚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등에 칼을 꽂아? 저는 그들을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복도에서 수치심에 대해 흐느꼈습니다. 지훈이는 돈과 무너진 야망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소음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능을, 자원을 보았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필요할 때 미소 짓고 그들의 거창한 계획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할 누군가를. 그리고 그 기능이 고장나자 그들은 이해하러 온 것도 용서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치라고, 제가 다시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여자는 토요일 저녁 크리스탈 볼룸에서 죽었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숨이 차서 잠시 말을 멈추고 새로운 비난을 위한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에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들의 감정 폭풍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 지훈아. 그는 제 말투에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증오 없이 단지 차가운 사실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오순 잔치에서 스카프와 주름에 대해 한 말, 그건 네가 지난 20년간 내게 한 말 중에 가장 정직한 것이었어. 넌 농담한 게 아니야. 진실을 말했지. 넌 내 인생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었고 내 값을 매겼어. 저는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스며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얼굴은 제 말이 옳다는 가장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눈물, 비명, 용서를 구하는 애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분석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들었어. 제가 말을 맺었습니다. 마침내 정말로 들었어.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믿었어. 유진이는 흐느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돈을 잃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거야. 제가 똑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에게 투자했어. 친정어머니의 보석, 내 시간, 내 건강,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나는 아들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그저 남의 이기적인 프로젝트를 뒷바라지하고 있었을 뿐이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는 프로젝트 말이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어. 저는 그들을 지나쳐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로 다가가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다. 기억하지? 내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 주셨던 분이야.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유진이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상속, 아파트, 은행 계좌의 언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충격받고 겁먹은 얼굴을 어떤 희열도 없이 그저 끝없는 피로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문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한 자리도 시간도 없어. 저는 등을 돌려 비가 내리는 어두운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화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제 등 뒤로 창밖의 단조로운 빗소리만이 깨뜨리는 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을 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모든 외침보다 더 웅변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혼란, 충격, 그리고 게임의 규칙이 자신들도 모르게 바뀌었다는 뒤늦고 희미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1분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그때 저는 조용하고 억눌린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불확실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저주도, 제 양심에 호소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무기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비싼 가방 잠금 장치가 조용히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이가 옷걸이에서 젖은 코트를 벗을 때 제 낡은 옷장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 문이 열리며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파트로 밀려 들어왔다가 곧바로 쾅 닫혔습니다. 열쇠 구멍에서 2번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뚜껑을 박는 마지막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젖은 유리창에 비친 가로등의 흐릿한 불빛을 보며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승리감도 희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무섭고 빨아들이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평온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낡고 부서진 가구로 가득 찼던 집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치워내고 이제 숨 쉴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아침에 약속한 대로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였고 명예와 약속이 빈말이 아닌 구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몇 가지 확인 질문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존중하는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들이 깨어난 후에 나쁜 꿈처럼 제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절망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훈이와 유진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주요 목표인 돈과 지위를 빼앗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먼 무의미한 분노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달려드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일격은 유진이가 가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밀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안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 미망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날씨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냥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글쎄, 박 여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또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아주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안 좋다니 무슨 뜻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안 선생님은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남편 사진이랑 대화하고 식탁에 남편 목까지 차려놓는다고요. 유진이가. 그녀는 그 이름을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주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병인을 고용해서 도우려고 했는데 당신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오순잔치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녀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지훈이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조언했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거짓말의 악마 같은 교활함에 놀랐습니다. 유진이는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을 가져다가 끔찍한 거짓말로 키워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직후 제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저는 가끔 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했던 첫 몇 달을 견디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와 유진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동정과 혐오가 섞인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 약점이 부끄러워 그들 앞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내밀했던 슬픔의 순간을 그들이 세상에 끄집어내 왜곡하고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자, 비정상적이고 미친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효심 깊은 자녀로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소리치고 변명하고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평온함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첫 해에 정말 남편 사진과 대화했어요. 견딜 수 없이 외로웠고 제 아들은 그때 자기 경력에 너무 바빠서 제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줄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순잔치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모두 앞에서 제게 준 선물을 돌려줬을 뿐이에요. 무슨 선물이요? 안 선생님이 호기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제 주름을 가리라고 스카프를 선물했어요.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말했고요. 전화기 저편에 길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마침내 안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그런 망신이. 정숙 씨, 미안해요. 물론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왜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계획은 저나 그들을 모르는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우리 좁은 사회에서는 이 거짓말은 너무 조잡하고 서툴렀습니다. 지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유진이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제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절제되고 품이 있으며 존경받는 여성이라는 평판을.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 평판이 이제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두 번째,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반박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전화해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신라호텔로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찬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옛 세상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설적인 인물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위해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고 제 말을 경청하며 제 농담에 웃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의문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미친 늙은이와 그렇게 점심을 먹지 않을 겁니다. 이 조용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단지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내 친구이고 그녀를 해치는 자는 나와 상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는 대신 그들이 고립되었습니다. 저의 평판이라는 벽과 강 회장님의 강력한 지지에 부딪힌 그들의 거짓말은 그들을 독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나중에 어떤 전시회에서 그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혼자 서 있었고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는 차갑고 예의 바른 미소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사회적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패배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짜고 차가운 바람에서 영혼의 냄새가 납니다. 멀리 떨어진 봉우리의 녹은 눈 냄새, 젖은 돌 냄새,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깨끗하고 원초적인 무언가의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우리는 좁은 피오르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녹색 이끼로 덮인 회색의 장엄한 절벽이 에메랄드 빛의 고요한 물속으로 곧장 뻗어 있습니다. 이따금 낮은 구름 사이로 창백한 북쪽의 태양이 비치면 물은 순간적으로 수천 개의 은빛 불꽃으로 반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피렌체의 그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린 제 자신의 웃음소리가 조금 낯설고 오랫동안 잊고 지낸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변에서는 상인들이 소리치고 가죽 냄새와 군밤 냄새가 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도는 호텔에 두고 왔고 제 이탈리아어는 그라치에와 벨리시마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새처럼 생긴 조그만 할아버지가 제게 달려와서 손을 휘저으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 회장님의 아내인 혜진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습니다. 그녀의 맑은 호두색 눈이 생생한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셨대요. 정숙 씨? 제게 가방을 팔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의 절망감을 흉내내며 두 팔을 벌립니다. 그분은 광장 전체를 가로질러 저를 쫓아오면서 오직 저 아름다운 시뇨라를 위해서만 프레초 피콜로 작은 가격에 주겠다고 외쳤어요. 저는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려 했는데 그분은 제가 가격을 흥정하는 줄 알았나 봐요. 결국 그가 그만두게 하려고 그냥 그 가방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는 고맙다며 호텔 가는 길을 알려준 건 물론이고 그의 말로는 교황님을 위해 커피를 내린다는 최고의 카페까지 데려다 줬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강 회장님이 특유의 절제되고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모험을 찾은 것 같군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 길을 잃는 것이 때로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대화가 잠시 끊깁니다. 우리는 거대한 흰색 유람선이 거울처럼 고요해 보이는 물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바람을 등지고 돌아서는데 우연히 실내 살롱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유리문에 시선이 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엄한 절벽과 끝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제 모습을 봅니다. 나이든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스카프 밑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바람과 햇살이 그녀의 피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눈가에는 가는 선들의 거미줄, 입가에는 깊은 주름. 제 아들이 그토록 경멸적으로 가리라고 조언했던 바로 그 주름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제 안에서 부끄러움도 후회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라져가는 젊음이나 피로와 세월의 흔적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도를 봅니다. 길고 험난했던 길의 지도를. 여기 이 주름은 아픈 지훈이의 침대 곁에서 지새운 잠 못 이루는 밤. 여기 이것은 그의 결혼식에서 행복에 겨워 울었던 날. 그리고 이 가장 깊은 주름들은 남편의 무덤에서 흘린 눈물의 흔적. 그리고 저는 귀청이 터질 듯한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깨닫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늙은이가 아니라 여행자다. 그리고 그녀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 서울 아파트 거실 벽에는 이제 텅 빈 못자국만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명 화가의 작지만 매우 가치 있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몇 년 전 경매에서 산 것이었죠. 이건 지훈이에게.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분은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저는 그 그림을 눈동자처럼 아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산의 일부였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에서의 그 기억에 남는 저녁이 있은 지 한 달 후, 저는 그 그림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갤러리에 가져갔더니 한 수집가가 기쁘게 사갔습니다. 그 돈은 제가 몇 년 동안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런 크루즈 여행 몇 번, 비엔나 오페라 티켓, 그리고 겨울에 가서 지낼 수 있는 몬테네그로 바닷가의 작은 아파트를 위해서요. 저는 지훈이를 위해 보관했던 그림을 팔고 그 대신 세상을 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모으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제 추억에, 제 경험에, 제 미래에 투자합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안 선생님이 길에서 저를 만나면 가끔 목소리를 낮춰 최근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훈이와 유진이가 그들의 거대한 전원주택을 팔았다는 것,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것, 더 이상 리셉션이나 전시회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 인맥과 거칠에 위에 세워진 그들의 작고 반짝이는 세계는 가장 중요한 카드인 강태준 회장님의 호의를 잃자마자 종이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희열도, 만족감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뿐입니다. 이전에 고통이 있던 자리에 찾아온 침묵. 그들은 제게 그저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될 뿐입니다. 그들의 추락은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유는 결코 그들을 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해방은 결코 그들의 추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상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슴 가득 숨 쉴 권리,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웃을 권리,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숨겨야 할 주름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야기를 볼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지며 빙하의 얼음 같은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저는 따뜻한 쇼를 더 단단히 여밉니다. 강 회장님이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셋이 서서 앞을 바라봅니다. 피오르가 굽이치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이는 곳을.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직도 많은 굽이길이 남아있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열린 마음과 평온한 영혼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침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제 것이 된 제 인생에서 말입니다.